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78년 5월 25일,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의문의 소포를 받게 됩니다. 대학 교수의 이름으로 반송된 정체불명의 소포를 이상하게 생각한 대학교 보안 요원이 대신해서 소포를 열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던 와중 소포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소포에 설치된 폭탄의 구조가 조잡했기 때문에 폭발 피해는 경미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지만 경찰 측에선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1979년 11월 15일 아메리칸 항공사의 보잉 444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비행기 안 화물칸에서 엄청난 양의 연기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급하게 착륙 후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물칸에 수화물로 위장한 폭탄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폭탄이 말이죠. 폭탄을 조사하니 뭔가 폭탄의 방식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로 1년 반 전 대학 교수가 받았던 그 소포, 그것과 방식이 똑같았던 것이었죠. 바로 동일범의 소행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일까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사는 경찰에서 FBI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방식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식 또한 역시나 한 사람의 소행. 그렇게 계속된 범행에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18년 동안 FBI는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다 한 피해자가 나오게 됩니다. 피해자는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이번 역시 소포가 그에게 갔고 소포를 열자마자 역시나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FBI는 많은 피해자들에게서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바로 피해자들이 대학교나 항공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범인에게 하나의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 별명은 유나바머. 유나바머의 뜻은 유니버시티 에어라인 부머의 줄임말인데 직역하면 대학 항공사 폭파범입니다. FBI는 이렇게 유나바머가 노리는 피해자의 타겟 공통점을 봐서는 아마 육체 노동을 하는 직군의 저학력자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잡지 못한 18년 동안 범인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오로지 유일한 한 명의 목격자 기억으로 만든 몽타주뿐이었습니다. 그 18년 동안 폭탄을 제조하는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의 부상은 폭탄의 제조 실력이 늘어갈수록 커지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18년 동안 나온 피해자는 부상자 23명, 사망자 3명이었습니다. 폭탄의 제조 또한 구입처를 숨기기 위해 쓰레기 더미나 폐품을 활용해서 만드는 치밀함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를 잡기 위해 혈안이었던 FBI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겁니다. 무려 100만 달러였습니다. 80년대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현상금이었죠. 용의선상에 2천여 명 이상이 올라와서 조사를 했음에도 범인에 대한 정보 손끝 하나도 찾지 못하였죠. 어마어마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시켜도 잡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유나바머는 산업사회와 미래라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분명 FBI는 노동일을 하는 저학력자일 거라고 추정했지만 논문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문장력도 좋고 잘 썼다고 하죠. 논문의 내용에는 인류에게 있어 산업혁명과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아예 사라져 버릴 것이고 자연은 더욱 극심하게 파괴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산업체제에 항거하는 혁명을 주장한다. 등등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죠. 이러한 반전된 범인의 모습과 논문 내용에 몇몇 추종자들도 생길 정도였죠. 1995년 9월 19일 유나바머는 범행 중단 조건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게 자신의 논문을 게재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해당 언론사와 FBI 국장의 결정하에 게재가 되었고 범행은 멈추게 됩니다.
신문의 내용엔 대중 앞에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을 죽여야 했다며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큰 고민에 빠진 사람이 한 명 생깁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유나바머의 선언문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17년 동안 3명이 죽고 16개의 폭탄을 보낸 범인. 당시 미국의 1순위 범죄자가 바로 자신의 형이었던 것이었죠. 바로 유나바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는 유나바머의 논문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형의 문체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친동생의 양심 고백으로 인해 18년 동안 잡히지 않던 유나바머가 드디어 잡히게 됩니다. 유나바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동생 데이비드 카진스키는 FBI가 내건 현상금 100만 달러를 받았지만 현상금 대부분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형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만은 면해 줄 것을 청하며 대신 용서를 구했다고 하죠. 유나바머, 그의 정체는 바로 IQ 167의 수학 천재 테드 카진스키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는 왜 그러한 범행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테드 카진스키,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폴란드계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애칭은 테드였습니다. 테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능 지수를 측정하게 되었는데 그 치수는 무려 167. 학교 측은 4학년인 테드를 6학년으로 월반시키게 되죠. 월반 이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였으며 스스로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16살에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에 입학하게 됩니다.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죠. 그리고 4년 만에 20살이 될 때 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죠. 또다시 4년이 흐른 후인 24살 때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최연소 교수가 됩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그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수 평가에 따르면 테드는 항상 불편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교육했고 교과서대로만 가르쳤으며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다고 하죠. 그는 교수로 재임한 지 불과 2년 뒤에 조교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주변 교수들과 학과장이 테드의 사직을 막기 위해 많은 설득을 했지만 실패하게 되죠. 그런 그의 주변인들은 그가 그러한 범행을 시작한 원인이 하버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하버드에서 그는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실험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죠.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하버드에 있는 심리치료 연구소에서 진행한 한 토론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실험에 기록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기록의 내용은 계속해서 테드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는 발언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특별 훈련을 받은 법대생들이었죠. 그들은 미리 받은 지령대로 토론 내내 테드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롱하도록 트레이닝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문제는 이때 당시 테드의 나이는 17살. 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실험이었습니다. 이후 토론의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었고 자신이 실험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끼며 현대 문명과 첨단 기술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잠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잠적한 기간은 20여 년. 숲속 오지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78년부터 95년까지 범행을 일으킨 것이었죠. 그러면 이런 이상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누가 진행한 것일까요? 누가 도대체 테드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하버드 심리 클리닉의 책임자였던 헨리 머레이였습니다. 그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하버드 학생들을 이용했던 것이었죠. 장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강도 높은 질문을 함으로써 실험 대상자들의 자아와 자신감을 무너뜨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비밀로 되어 있고 기록 또한 비공개였습니다. 1959년부터 3년 동안 하버드생 22명에게 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테드는 그 22명 중 한 명이었던 거죠.
이 실험엔 심리학자 헨리 머레이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배후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있었겠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헨리 박사가 근무하던 곳이 바로 OSS라는 군 정보기관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CIA입니다. 1953년 11월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남성이 뉴욕에 있는 고층 호텔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되죠. 그 사람은 미 육군 소속의 화학자였던 프랭크 올슨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1975년 올슨 박사의 가족들이 CIA를 고소하게 되죠. 바로 이유는 록펠러 위원회의 보고서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올슨 박사의 죽음이 CIA의 어떠한 실험 때문이었단 거죠. CIA가 비밀 실험을 하고 있었단 것이었죠.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적 또한 탑시크릿이었습니다. 올슨 박사의 상관이 몰래 올슨 박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는 의심도 있었죠. CIA는 또한 한 남성을 23일 동안 잠들게 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과 알 수 없는 테이프를 반복해서 튼다든지 최면을 한다든지 알 수 없는 실험을 하게 되죠. 이 남성뿐만 아닌 환자들이 어떤 병원에만 가면 이상하게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었죠. 논란이 커지자 미국 의회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CIA가 사람을 세뇌하고 조종하는 심리 실험을 했다는 거였죠. 그렇게 실험을 한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찰했다고 하죠. CIA 특수 전담반은 적어도 10,000명의 미국 시민들에 대한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1950년대부터 미국 내 CIA 요원에 의해 침입, 도청, 우편물, 비밀 사찰 등 수십 건의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는 증거마저 제시되고 말았죠. 1995년 미국 청문회에서 CIA 실험의 피해자인 크리스틴 드나콜라가 증언을 하며 실험이 사실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크리스틴의 증언은 이러했습니다. 음모론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이었던 이 실험의 이름은 MK 울트라 프로젝트.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약물과 전기 자극 등을 통해 인간 정신과 행동을 통제 및 조종하려 했던 비밀 실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CIA가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시작점은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 중공군이나 북한군의 포로로 잡힌 미군들 중에 공산주의자가 된 이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공산 진영의 세뇌 기술이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며 소련에게 지면 안 된다는 미군과 CIA는 그때부터 세뇌 실험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실험에는 어린이도 예외 없이 대상이 되었다고 하죠. 위에서 언급했던 청문회 증언을 했던 크리스틴도 첫 실험을 당했을 때 나이가 4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서브로 54개의 세뇌 프로젝트 또한 있었다고 하죠. 전기, 빛, 음향, 방사능까지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엄청난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이 청문회를 통해 폭로되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럼 CIA는 이러한 충격적인 프로젝트로 인해 무언가를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1973년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하게 되었다고 하죠. 단순히 이러한 짓을 저지른 테드의 범행이 오로지 하버드에서 했던 심리 토론 때문이었을까요? 누군가 은둔 생활을 하던 테드에게 제대로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까요? 결국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